교재로 36페이지에서 행태주의를 들어갈게요. 행태주의. 야, 말 딱 들었을 때 느낌이 어렵잖아요. 행태주의. 야, 행태주의 이랬어요. 여러분 여기 행태주의에서 행정 친절합니다. 어떻게 나오냐? 행태에다가 딱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그럼 저기서 말하는 행태, behavior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동을 얘기해요. 이거를 행태라고 보통 번역을 하죠. 사회과학에서는. 자, 그러면 행태주의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행태주의라고 했을 때 그럼 행동이 중요하긴 한데 행동이 중요하니까 이걸 연구하자는 뜻이 되거든요. 인간 행동을 연구하자. 그게 사실은 행태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밑에 파란 박스에 나와 있는데 행태주의는 그래 인간 행동을 연구하는데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 야 쟤는 공부하러 학원에 와가지고 왜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왔다 갔다 하면 공부도 안 하지? 이런 생각 할 때 있죠 여러분. 그게 뭐냐? 왜라는 걸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렸잖아. 행동의 원인을 파악하면 국가관리나 조직관리에 있어서 되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행태주의는 인간 행동의 원인을 탐구하고자 하는 접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하자고? 인간 행동의 원인을 찾아내보자는 거예요. 인간 행동의 원인을 찾아보자. 자, 그러면 행동의 원인을 어떻게 찾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논리 실증주의를 활용을 해서 인간 행동의 원인을 찾아내자.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어찌됐건 인간 행동 원인을 탐구하자는 거예요. 그걸 알면 국가관리나 조직관리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이제 행정의 영역으로 행태주의를 제가 가지고 올게요. 뉴스 많이 나옵니다. 뭐가 많이 나오냐? 공무원 부패. 이것도 행동의 큰 범주 중에 하나라는 거야. 부패 행동이라는 거지. 야, 도대체 공무원들은 왜 부패 행동을 할까? 정년도 오랜 기간 보장이 되어 있고 나름의 성과급 체계도 잡혀 있는데 도대체 왜 부패하지?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원인을 찾고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관리에 분명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 근데 원인을 찾을 때 논리실증주의를 활용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저기서 논리실증주의는 실험을 하자는 거예요. 실험. 자연과학에서 하고 있는 실험 있죠. 이런 실험을 설계해서 부패의 원인 같은 거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논리실증주의에 대한 설명을 어느 정도 들어두는 게 좋아요. 보면 검증된 이론으로부터 가설을 도출을 하고 연구자가 알고 싶은 거를 한번 떠올려 본다는 뜻이 되겠어요. 가설을 도출하고 실험을 통해서 궁금증에 그치지 않고 이거를 증명해 보는 거. 이거를 논리 실증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잘라서 논리라는 것은 연역인 것이고 실증이라는 것은 실험을 통해 검증을 하는 거니까 귀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역이라는 것은 가설을 도출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논리실증주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이걸 느끼면 돼요. 그럼 논리실증주의가 끝난 거예요. 자, 보세요. 알고 싶은 게 있어야 돼. 알고 싶은 게. 기본적으로. 학습의 영역으로 내가 가져온 거야. 여러분들이 제일 알고 싶은 건 뭐겠어요? 어떻게 하면은 단기 합격할 수 있을까? 이거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알고 싶을 거라고. 그러면 그냥 단기 합격을 내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학자들이 비싼 돈 들여서 연구한 거 연구 결과 이용하면 좋겠죠. 검증된 이론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검증된 이론을 찾아봤더니 네, 맞습니다. 우리 교육학자분들이 아주 비싼 돈 들여가지고 실험해서 딱 밝혀낸 지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인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성적은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학업 성취도를 여기서 성적이라고 생각할게요. 연구자분들이 실험을 하실 때는 돈의 지원을 받아서 해요, 여러분.
진짜 많은 돈을 지원받아서 이런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런 지식을 만들어냈다는 거지. 그럼 이게 보편적인 지식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흑인한테도 적용이 되고 백인한테도 적용이 되고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도 적용이 되고 어린 사람한테도 적용이 된다는 뜻이야. 전 세계 다 적용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검증된 이론으로부터 가설을 도출해낸다고 제가 했어요. 가설 도출해 봤어요? 그러면 백지복습이라든가 다양한 방식의 문제풀이를 내가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시험 성적이 오를 수 있을까? 궁금해한 거지. 가설 도출한 거예요. 왜냐? 이 인출이라는 행위 자체가 뭐예요? 내가 배운 거를 떠올려 보는 거죠. 이걸 인출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럼 인출이라는 거는 내가 길을 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배운 걸 떠올려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보는 것처럼 백지 한 장 펴놓고 내가 배웠던 거 한번 써보는 것도 백지복습이라는 것도 인출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문제를 풀 때도 여러분들이 내가 배웠던 거 떠올리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것도 인출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면 시험 성적이 빨리 오를 수 있을까? 궁금해 했으니까 궁금한 걸로 끝내지 말고 뭘 해야 돼? 실험을 통해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회과학자들은 보통 실험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으로 나눠서 실험을 합니다. 그러면 실험 집단이라는 것은 느끼면 돼. 백지복습이나 확인학습 등을 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통제 집단 내지는 비교 집단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백지복습 같은 이런 확인학습을 하지 않는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그런 다음에 이 결과치를 비교하면 백지복습 등의 확인학습을 효과가 있는지를 우리가 검증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걸 논리실종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행정의 영역으로 가져와서 공무원 부패에 대한 원인을 탐구하기 위해서 검증된 이론으로부터 가설을 도출을 하고 그걸 마찬가지로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으로 구성을 해서 내가 뭔가 실험을 해봐서 부패의 원인을 찾아내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검증된 이론으로부터 뭔가 가설 도출하고 그걸 실험을 통해 검증을 해서 새로운 지식을 또 만들어내죠. 그럼 이게 새로운 지식이 됐으면 누군가가 이 새로운 지식으로부터 또 뭔가 가설을 도출을 해서 실험을 통해 또 새로운 지식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지식은 계속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활용하자는 게 논리실종주의 요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리실종주의는 행동의 원인을 탐구할 때 쓰이는 그런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공부하셔야 되는 거야. 일반적인 실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행태주의 틀잡기 및 등장 배경을 들어갈게요. 선생님 그 제자 중에 7급 제자들이 있어요. 7급 붙었던 친구들. 그 중에서 우리가 제가 이제 강사 생활 해 나가다 보면 기억에 많이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기억에 오래 남지만 좀 각인이 된다 그럴까?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중에 어떤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7급에 붙었죠. 딱 1년에서 붙었어요. 단기 합격자죠.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러 왔을 때 2년, 3년, 4년 이렇게 걸리면서 붙는 것도 당연히 뭐 나쁘지 않지만 좋지만 여러분들의 목적 자체는 1년 내에 붙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2년, 3년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1년이란 말이야. 그럼 그거를 해냈던 친구예요. 다른 친구들도 많이 해냈지만 그 친구는 왜 기억에 남냐면 처음에 상담을 할 때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선생님, 제가 배운 게 짧다고. 그게 무슨 말이니? 그랬더니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교 가지 않고 세무사 사무소에서 오랜 기간 일을 했대. 여러분 세무사 사무소에서 월급 받으면 얼마 받을 것 같아요? 느낌상? 많지 않아요. 그렇죠? 이유는 간단해요. 대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연봉을 받고 일을 하다가 업무도 많이 힘들고 해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 행정학과. 이거는 수험행정학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공부는 태도가 중요하다. 태도를 잘 갖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모의고사 테스트 같은 거 하면 1등을 놓치지 않고 1년 동안 하더라고. 근데 나중에 그냥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합격하고 나서 너 공부 어떻게 했었니?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학업 성취도가 너무 좋았으니까. 선생님 저는 근데 별거 없었고 이게 수업 마치고 나면 독서실 가서 A4 용지 하나 이렇게 꺼내놓는데 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오늘 내가 배웠던 거 있죠?
이렇게 요점 정리를 해본다는 거예요. 이거를 백지복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트를 만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배웠던 거를 인출이 가능한 수준까지 연습을 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백지 펼쳐놓고 쓰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돼요. 절대. 한 번만에 안 되겠죠. 근데 그 친구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한 3번 정도 하니까 딱 되더라고요. 그러더라고. 그렇게 한 게 그날 공부 복습의 끝이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누군가가 만약에 이 친구가 단기 합격자고 워낙 성적도 우수해서 차석이었으니까 진짜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 이 친구가 만약에 유튜브에다가 촬영을 해서 올려. 저는 1년 동안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단기 합격했습니다. 차석 합격했어요. 7급에서. 이러면은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백지복습하면 차석하는구나. 그게 아니죠. 뭐가 요점이에요? 인출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 복습의 방법은 이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어떤 친구들은 야, 그럼 문제 많이 풀면은 합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인출을 많이 해서 붙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문제를 풀고 있는데 인출을 하지 않으면 의미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뭔가 공부를 할 때 이런 인출하고 떠올리는 건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다. 실험을 통해 다 검증된 지식들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행태주의 틀잡기 및 등장 배경 한번 볼게. 행태주의가 왜 등장했는지 지금 다루고 있어요. 보세요. 관리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게 행태주의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비자는 항상 제가 비판했다 그랬어요. 뭐라고 비판했냐? 허버트 사이먼이 행태주의를 주장한 학자거든요. 그런 건 제가 자주 얘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원리가 아닌 격언이다. 너희가 제시했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이라는 것은 이랬어요. 아까 예를 들어서 어휘과 균립 같은 경우에는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4대 원리를 제시했었죠. 예를 들어서 통솔 범위의 원리에서도 부와 대여섯 명이 제일 좋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야, 그거 원리가 아니라 격언에 불과해. 이렇게 비판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가 제시한 지식들은 논리 실증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만든 지식들이야. 즉 실험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실험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거지. 논리 실증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현상을 몇 가지 관찰한 다음에 저렇게 관리하면 좋겠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죠. 실제 그랬고요. 옆에 있는 그림을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교재로는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그림 설명을 드릴 텐데 행정의 영역으로 가지고 왔어요. 부패가 왜 발생하는지 학자들이 실험을 통해 한번 알아봤더니 부패의 원인이 돈을 너무 적게 주면 부패가 발생하더라. 이거를 학자들이 지식을 만들어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그럼 이거는 하나의 법칙이 되는 거죠. 즉 일반 법칙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법칙이에요? 공무원 부패는 낮은 보수 때문이다. 이런 법칙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이거는 과학성과 관련성이 있겠습니까? 기술성과 관련성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과학성과 관련성이 있어요. 왜? 과학성이라는 게 일반 법칙을 발견하려는 특성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럼 내가 OX 된다고. 행태주의는 기술성을 강조한 행정이론에 해당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선지가 되는 거야. 과학성을 강조한 행정이론에 들어간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 공무원의 부패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이 돈으로 밝혀졌다면 연구자는 새로운 가설을 이 이론으로부터 도출을 해야 되는 거지. 검증된 이론이니까 얘가. 실험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도출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럼 가설을 이제 도출한 거야. 그래, 돈을 너무 적게 주면은 부패가 발생한다는 게 이미 검증이 됐으니까 그럼 인센티브 제도 같은 걸 적극적으로 운영하면은 부패가 좀 감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가설을 세운 거예요.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면 금전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지므로 부패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가설을 도출하고 그다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 공무원 집단과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공무원 집단을 비교해 보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검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새로운 지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공직체계에 인센티브 제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행동 연구를 하자. 무엇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오케이. 등장 배경 굵직하게 보시죠. 원리주의에 대한 비판. 자,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시험용 지식이에요. 원리주의랑
우리 행정학 시험에서는 관리주의랑 같은 뜻이라고 공부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관리주의학자들 자체가 능률성 제고를 위한 원리를 밝히고자 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휘과 균릭을 생각하시면 되죠. 4대 원리라는 걸 제시는 했었잖아요. 비록 그들이 제시한 원리는 진짜 원리가 아니라 격언에 불과했었지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특징 부분을 한번 볼게요. 37페이지에서 굵직하게 보세요. 과학성을 추구했다는 게 큰 특징이 되는 거죠. 그럼 과학성은 뭐다? 일반 법칙을 발견하려는 특성이에요. 그게 과학성이 되는 거야.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적용되는 법칙이 아니라는 거지. 야, 덴마크든 프랑스건 스웨덴이건 간에 공무원 급여 지나치게 적게 주면은 부패 발생하는 거야. 이런 법칙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모든 전 세계에 걸쳐서 적용될 수 있는 법칙을 발견하려고 한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죠. 사회현상에서 이런 일반 법칙을 발견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내는 게 그래도 좋다고 보는 게 행태주의라는 거지. 오케이. 행정학의 연구 분야를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사람은 두 가지 분야로 나눠요. 한번 볼게요. 가치의 영역과 사실의 영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약간 어려운 말 나왔어. 가치의 영역이라는 것은 방향성과 관련된 영역이에요. 방향성. 즉 목적, 예를 들면 목적 같은 거. 원래 이제 가치라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것과 관련된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근데 행태주의는 가치의 영역과 사실의 영역 중에서 검증 가능한 연구를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가치의 영역은 다소 주관적인 연구가 될 공산이 큰 까닭에 사실에 대한 연구에 집중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럼 사실에 대한 연구는 뭐냐? 검증이 가능한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 가치의 영역과 관련성이 있는 연구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예시에다가 체크해 두시죠. 정의란 무엇인가? 형평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대선을 치르고 나면은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죠. 그 새로운 행정부는 항상 슬로건을 내세우게끔 되어 있어요.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행정부에서 슬로건이 뭐였었냐면 참여정부였었죠. 참여정부. 그게 뭘 나타내요? 우리 행정부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갈 거다. 그런 방향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 방향성과 관련된 연구를 가치에 대한 연구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 선생이 대통령이 됐어. 우리 행정부는 정의로운 사회 구현이 목표입니다. 딱 이랬어 내가. 그럼 최 선생한테 묻겠지, 국민들이. 아니 대통령님, 정의가 뭡니까? 딱 이러는 거야. 답이 있어요, 없어요? 정해진 답이 없죠, 여러분. 근데 정치나 행정의 영역에서는 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주제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사이먼이라는 사람은, 즉 행태주의를 연구한 사람들은 이렇게 주관적인 연구 같은 경우에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본 거죠. 객관적인 답,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답을 찾고자 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쪽 영역이 아니라 어디 연구에 초점을 둔다고? 이쪽 영역에다 초점을 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강조했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거를 감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뒤에 얘기들이 쭉 편안해집니다, 사실은. 그럼 예를 들어서 뭐 행동의 원인을 탐구한다,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가치의 영역에 대한 연구보다는 객관적인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저건 근데 실험을 하기도 참 애매해요. 가치라는 부분 자체가. 사실 길게 논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 마이클 샌델의, 요즘엔 너무 오래된 책이다, 옛날 책이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에 보면은 뭐 실험했다 어쨌다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런 얘기 없거든요, 여러분. 그냥 쭉 자기 생각을 길게 논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견해일 가능성이 되게 큰 거지. 다만 그게 로직하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을 뿐인 거예요. 오케이. 됐어. 어려운 산을 하나 넘었어. 사이먼에다 체크하세요. 사이먼이라는 사람은 행태주의를 주장한 가장 최초의 학자예요. 우리
사이먼이 언제 나왔었냐면 행정학의 학문적인 성격으로서 과학성과 기술성이 있다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거든. 근데 사람은 이름대로 간다. 과학성을 주장한 거는 사이먼이다. 사이먼은 사이언스다. 이렇게 우리 외우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이먼은 행태 연구를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이구나. 행태주의를 강조한 사람이구나. 당연히 과학성과 관련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패턴을 찾고자 하는 거니까. 다만 두 번째 점에 보면 행동이라는 것은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은 폭이 되게 넓은 개념으로 바라봐요. 예를 들어서 태도, 의견, 개성, 가치관 등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만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말을 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고 뭔가 바깥의 외부 자극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그 모든 걸 다 행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폭이 넓은 개념이긴 한데 이 중에서 특히 어떤 행동을 연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냐면 의사결정이 중요한 행동이라고 봤었어요. 왜? 사람이 뭔가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그게 곧 뭘로 표출이 돼요? 행동으로 표출이 되거든. 그래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나중에 찾고자 하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사이먼과 관련된 게 의사결정 모델 중에서 만족모형이라는 걸 우리가 배우게 돼요. 해서 사이먼은 만족모형이라는 모델까지도 만들게 됩니다. 자, 그 밑에 계량적인 연구를 한다고 나왔어. 사회현상은 추상적인 개념이 많은 까닭에 행정학의 연구법이나 설명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계량화를 시도하고 확률적인 설명에 기초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사이먼 선생은 추상적인 거 딱 질색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이먼 선생님한테 가서 어휴 저 이 친구 굉장히 성실한 친구입니다 이러면은 사이먼이 저한테 야 성실한 게 뭐야? 딱 이렇게 되면 뭐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겠어요? 출석률이 높은 친구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하거나 연구를 할 때 항상 숫자로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개념으로 바꾸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다. 구체적인 분이세요. 확률적 설명이라는 건 뭐냐? 이런 뜻이야. 나는 상식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여러 가지 궤변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면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대요. 예. 그러면서 뉴스에서 그때 이렇게 발표하더라고. 부모의 경제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뉴스에서 나왔었던 얘기예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 아니 그러면 선생님이 대학 가서 보니까 부자 아닌 친구 진짜 많던데. 이거 뭔가 문제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뭔가 사회현상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를 설명하는 원인들을 드러내고자 하긴 하는데 그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센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어떤 변수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게끔 돼 있어. 정말 딱 하나의 원인을 밝히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이건 실험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부모의 관심이. 다만 저 관심이라는 건 측정하기가 참 어려운 개념 같아요. 선생님이 봤을 땐. 그러니까 저렇게 계량적인 어떤 개념으로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실험을 하기 쉽도록. 그래서 사회과학 연구는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가장 센 거를 찾고자 한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그거를 확률적 설명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부패도 마찬가지예요. 뭐 낮은 보수가 공무원 부패를 야기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 사람 개인의 도덕적 의식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한번 데이터로 수집을 해보니까 가장 많은 데이터는 뭐였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야. 이걸 확률적 설명이라고 한다고. 다양한 학문을 활용한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다양한 학문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어. 왜 그러냐? 그 사람의 태도, 개성, 가치관 이런 것들도 행동이라고 바라봤잖아요. 근데 저런 개념들이 태도가 뭐야 이러면 약간 추상적일 수 있거든. 그럼 사이먼은 똑똑한 사람이니까 주변의 학문에서 정의한 개념들을 가지고 빌려왔거든요. 그래서 태도를 정의하는 거지. 다양한 학문에 활용을 할 수밖에 없다. 확률적인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도 통계학 같은 학문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다양한 학문 활용했다. 자, 풀어보자고. 다음 페이지. 인출해 보세요. 이제
1번 문제. 행정 행태론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거 행태주의라고 생각해도 돼요. 같은 말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허버트 사이먼이 1945년에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비헤이비어라는 책을 쓰세요. 거기에서 행태주의를 강조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 행태론 이퀄 행태주의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 거야. 중요한 건 뒤인데, 가치와 사실을 구분을 하고 가치에 기반한 행정의 과학화를 시도하였다. 자, 불편한 부분이 어디예요? 여기가 틀린 거죠. 어떻게 해야 돼? 사실에 기반한. 어렵지 않죠, 여러분? 한번 해보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 2번 문제 볼게. 행태주의는 자, 규칙성,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실험을 통해 입증을 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보며 가치와 사실을 통합하고 가치 중립성을 지향한다. 자, 가치와 사실을 통합하는 게 아니라 분리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연구의 영역을 가치와 사실로 구분하고 이런 표현이 나왔었으니까 가치 중립성을 지향한다. 이거는 불편함이 없어요. 그래서 올바른 선제가 되겠습니다. 틀린 선제가 되겠다. 이거 무슨 말인지 얘기해 줄게. 행정학의 연구 영역을 가치의 영역과 사실의 영역으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연구를 강조했었죠. 사실 연구를 강조했다는 것을 다른 말로 가치 중립적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가치 연구를 강조한다라고 하려면 가치 중립적이 아니라 가치 평가적인 연구를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실 연구한다는 말 이퀄 가치와는 관련성이 없는 부분을 연구한다. 가치 중립적인 연구를 한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 다음 행정 행태로는 가치지향적인 관리를 강조한다. 또 틀렸네. 사실이라고 해야 되겠죠? 틀린 선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오케이. 자, 다음에 39페이지의 후기 행태주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이제 거의 됐으니까 제가 개략적인 틀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선생님은 내가 되게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는데 운은 되게 좋은 사람 같아요. 저는 진짜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항상 클래스에 보면 수석이나 차석 합격자들이 늘 있었어요. 근데 올해 동형 모의고사에 반해서는 내 느낌상 어떠냐면 그냥 올해 남은 시험을 싹 쓸어버릴 것 같은 분이 계세요. 그냥 딱 보면 알거든요, 느낌이. 왜냐하면은 한두 번 마주친 게 아니고 테스트를 여러 번 했잖아요. 나는 살다가 내가 강사 생활하면서 모의고사를 2회분씩 치거든. 100점 100점을 받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태어나서. 아니 진짜 태어나서 처음 봤어. 내가 강사 생활하면서. 선생님은 시험 문제 절대 쉽게 안 내요. 쉽게 내더라도 만점은 못 받겠네요. 설령 쉽게 내더라도. 근데 100점 100점 받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운이 진짜 좋은 사람 같아.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이것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구조도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습하실 때 활용하면 되게 좋다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일단 처음에는 암호처럼 보일 테니까. 행정학이 되게 친절하잖아. 행태주의 앞에 포스트가 붙었어. 후기가 붙었어. 아, 그러면은 뭔가 행태주의 다음에 나왔겠구나. 이렇게 딱 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후기 행태주의는 여러분들 교재에는 형태라고 들어간 거 아니죠? 행태라고 들어갔죠? 좋아요. 후기 행태주의는 행태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비판한 요점이 뭐예요? 가치 연구를 배제했다고 비판을 했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가치 연구라는 것은 방향성과 관련된 연구였어요. 아까 어떤 행정부가 출범했을 때 어떠한 방향성을 추구하겠다 이걸 밝히잖아요. 슬로건을. 저기 최 대통령 자네 정의로운 정부를 구현하고 싶다며. 정의가 뭐야. 딱 이랬을 때 내 나름의 로직한 답변은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설령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을 할지라도. 이 가치에 대한 연구가 왜 중요하냐. 행정이나 정치의 영역에서는 추상적인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왜? 내가 우리 사회를 진단을 해봤을 때, 대한민국을 진단을 해봤을 때 지금
정의로운 분배가 너무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아주 큰 그 이슈나 문제 같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문제 해결.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선생님이 대통령이 됐을 때, 대통령 된다니까 되게 이상한데 마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한 사회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정말 극도로 가난하고 부자인 사람은 엄청나게 부자인 사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 자체를 제시하는 이유가 뭐야? 우리 사회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양극화 현상이라고 보기 때문인 거지. 이러한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행태주의는 이런 당면한 사회 문제를 이렇게 직시하기보다는 저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이 정확하게 뭐야? 실험실 안에서 실험만 너무 하려고 한다는 거지. 그걸 문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치 연구 배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된다. 자, 그리고요. 이 후기 행태주의는 진행정학이라든가 정책학에 영향을 준 면이 있어요. 영자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영향. 영향을 주었다는 건 공부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신행정학이라든가 정책학은 후기 행태주의하고 공통점이 있다는 뜻인 거예요. 좋아. 그럼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받았냐면 사회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신행정학이나 정책학은 배우지 않았으니까 일단 뭘 느껴야 돼? 신행정학이나 정책학이든 후기 행태주의든 사회 문제 해결을 강조는 하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그럼 사회 문제 해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제 퀴즈 들어간다고. 찍어봐. 어떤 거 찍으실래요? 그렇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기술성을 강조하는 이론들인 거예요. 행태주의, 후기 행태주의도 마찬가지고 얘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치 연구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말과 같은 거야. 왜냐? 이 기술성이라는 게 결국엔 문제 해결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치 연구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 자, 그럼 행태주의 같은 경우에는 과학성이냐 기술성이냐 이랬을 때 과학성이라고 해야 되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기출문제 풀다 보면 계속해서 나와. 과학성이네, 기술성이네. 이 얘기들이 이론과 관련 지어가지고 계속해서 나오게 되거든. 근데 이런 틀 안에서 한번 파악을 구조를 해두게 되면 나중에 문제 풀 때 굉장히 유리하다. 이제 밑에 현상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더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행태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랬어요. 야,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인간의 행동을 다 연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행동을 하니까. 근데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고자 할 때 어떤 방법 활용했었어요? 논리 실증주의를 활용을 했었죠. 그렇죠? 근데 후기 행태주의나 신행정학 얘네들도 가치 연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하는 거잖아. 그럼 가치 연구를 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도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라고. 그 방법이 바로 현상학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현상학이 지금 일단 뭔지 모르더라도. 따라서 현상학이라는 것은 가치 연구에 적어두세요. 가치 연구에 활용이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적인 구조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많이 나오게 돼요. 행태주의, 후기 행태주의, 신행정학, 정책학, 현상학 정신없이 나오거든. 그럼 지금 누구랑 같은 편이에요? 이렇게 같은 편이죠. 얘는 따로 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행정학은 논리 실증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린 선지가 되지. 그게 이번에 국가직에서 23년도 국가직 1번 문제 정답 선지거든. 어려운 게 아니거든. 많이 틀렸어요, 그 문제. 아시겠어요? 그 문제를 틀린 이유는 구조도를 몰라서 그래. 그냥 누가 누구랑 친한지 알면 바로 눈치챌 수 있는 부분을
각계 따로 공부를 하고 외우게 되니까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지금 좋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잡아드렸습니다. 그럼 의 부분에서 등장 배경 간단하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등장 배경이다. 결국에는 이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에요. 읽어볼까? 행태주의의 가치 연구를 배제했다. 그렇죠? 그래서 행정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행태주의는 제시하지 못했다. 왜? 가치 연구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에 따라 행태주의는 미국 행정의 격동기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격동기를 해결하지 못했다 체크해 두시고, 결국에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이거는 역사적인 배경과 관련성이 있어요. 자, 저기서 말하는 격동기라는 것은 여러분들 영어 배우니까 영어 표현하자면 터뷸런스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터뷸런스라는 것은 뭔가 어지러운 시기야. 어떤 사회 문제가 있었냐면 흑인 폭동이라든가 아니면 월남전, 참전 반대운동 같은 것들이 굉장히 거세게 일어나던 시기였었어요. 저기서 말하는 흑인 폭동은 왜 발생했었냐? 간단하게 정리해서 표현하자면 인종차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도 뉴스 보면은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이슈가 요즘에서도 나오잖아. 이 당시에는 훨씬 더 심했었거든요. 근데 그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은 노예제도서부터 있었던 아주 뿌리 깊은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지. 그게 이제 표출이 된 거예요. 폭발한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흑인 폭동은 왜 발생했다? 인종차별이다.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때문에 발생했었어요. 그리고 저기서 말하는 폭동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폭동은 그냥 저렇게 뭐 집회하듯이 앉아가지고 인종차별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야,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그냥 길 지나다니다가 백인 다니잖아?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폭동이었어.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영어 독해 리딩하다 보면은 마틴 루터킹 목사의 I have a dream이라는 독해 지문을 만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연설문이니까. 그 연설문의 요점은 뭐냐면 흑인들이요, 물리적으로 폭동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니까 평화롭게 우리가 뭔가 시위를 하자. 그런 주장을 담고 있었던 게 I have a dream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아무튼 이 당시에는 그런 강압적인 폭동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다. 그럼 이제 후기 행태주의는 야, 실험실에서 지금 행동 원인 탐구할 때 아니야. 이런 거부터 먼저 해결해야 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후기 행태주의는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실성, 처방성 등을 강조했다고 나왔어요. 적실성, 처방성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실한 연구란 뜻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실한 연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을 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실성, 처발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과학성이랑 친해요? 기술성이랑 친해요? 기술성이랑 친한 거지. 저 개념까지만 마저 볼게. 등장 배경이 약간 애매하네. 여기까지 끝내기가. 그래서 후기 행태주의는 과학주의라든가 실증주의에 기반한 행태주의에 대한 반발적인 60년대 후반 이후의 학문적인 사조를 후기 행태주의라고 한다. 자, 그러면 저렇게 학문적 사조다 이렇게 암기하실 필요도 없어. 후기 행태주의는 기술성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간단하게. 행태주의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겠죠? 행태주의에 대해서 반발한다. 60년대 후반을 이제 격동기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이때를 격동기라고 얘기를 해요. 월남전도 사실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그 베트남 전쟁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베트남 전쟁인데 미국이 사실 실패한 전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거기 미군이 이제 베트남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한 1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돼요. 사실은 베트남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그게 베트남 참전 반대운동이 왜 발생했냐면 베트남전을 한다는 게 문제는 아니었었어요. 사실은. 왜 반대했었냐? 민간인이 너무 많이 죽는 게 뉴스에 너무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미군이 거기 들어가서 베트남인을 막 죽인다. 민간인을 죽인다.
이런 게 도니까 사회에서 그걸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런 반대 운동이 굉장히 심각했었다. 자, 그래서 사회 문제 해결을 강조한다. 체크하시고 관련된 학자는 데이비드 이스턴이라는 분이세요. 이스턴에다가 체크해 두세요. 이스턴. 그럼 이스턴의 주장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하나가 적실성의 신조라는 표현이 있고요. 실행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것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봐. 적실한 연구하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적실한 연구를 하자. 적합한 연구를 하자. 그리고 여기서 실행하자는 건 뭐냐면 연구자들이요. 이스턴이 설득을 하는 거야. 이렇게 원인 탐구만 하려고 하지 말고 가치에 대한 연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 힘쓰자고 설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연구자들이요. 그렇게 합시다. 실행합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다 기술성이랑 관련성이 있는 거지. 그 밑에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후기 행태주의는 신행정론이나 정책학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 마지막 점 같은 경우에는 위에 그림을 보면 바로 나와 있는 거죠. 영향을 주었다고 되어 있는 거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좋아요. 특징부터는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원하는 진도까지는 제가 나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략 보니까 하루에 한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 정도 진도 나가면 무리 없이 다 마칠 수 있거든요. 근데 아주 여유 있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리 없이 입문서 책은 잘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진도를 신경 쓰기보다는 항상 오늘 내가 배운 개념에 대해서 인출하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행정학은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보면 잔소리일 수도 있는데 초반에 이걸 잘 새겨두면 나중에 정말 행정학 걱정을 안 하고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행정학이 효자 과목이 되는 거거든 사실은. 이 조금씩 이게 회독을 한다는 게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회독을 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2개월 동안 행정학 전체를 다 봐요. 그 다음에 또 2개월 동안 행정학 전체를 다 봐요. 이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게 2회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오류예요. 그게 아니고요. 이 개월 수가 중요하지가 않고 이건 선생님이 실험을 다 끝낸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진도를 설령 4개월, 5개월, 6개월 이렇게 진도를 나가더라도 만약에 내가 오늘 배운 부분이 요만큼이었어. 그럼 이거를 내가 인출이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노력을 하는 거야. 몇 번이고 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한 10번 했어. 뭐 5번이라고 할까요? 조금 현실 가능하게. 조금씩 진도 나갔으니까 가능할 거 아니에요. 요것도 5번 하고 요만큼 또 5번 하고 요만큼 5번 하고 해가지고 전체 진도를 끝냈다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몇 회독한 거예요? 1회독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5회독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에서 벗어나라고. 공부는 그게 아니라 그냥 그날 내가 배운 거를 잘 인출을 해보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회독이라는 틀을 다르게 잡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2개월이 아니라 1개월만 해도 행정학을 다 끝내드릴 수 있어요. 응?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해보니까 익히는 속도가 오히려 더뎌. 그게 아니라 조금씩 진도를 나가더라도 그거를 이 사람이 충분히 인출할 수 있는 복습량을 주는 게 훨씬 더 학업 성취도가 높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개월 동안 만약에 행정학 전체 페이지를 나가잖아요. 그걸 어떻게 인출을 그때 다 해? 시간이 없지. 그러니까 그게 계속 악순환이 되더라고 내가 보니까. 못 외우는 친구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도를 아예 신경을 쓰지 마세요. 아예 신경 쓰지 말고 조금씩을 정확하게 자주 하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어도 이제 배우시잖아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그놈의 영어 단어 진짜 영어 때문에 얼마나 시달렸었는지. 영어 단어 외우는 기본적인 원리거든요, 이게. 영어 단어를 한 뭐 1000개를 일주일에 싹 끝내요. 그럼 1000개 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절대 안 돼요. 그게 아니고 하루에 5개를 내가 외우는 거예요, 그냥. 많이 5개만. 딴 걸 아예 안 보는 거야. 그게 후자가 훨씬 더 학업 성취도가 높아요. 선생님 말 믿고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잘 지켜나가면 행정학이 양이 많다는 생각 자체가 안 들 거예요. 그래서 뭐 어느 기간 동안 이만치 끝내야지 여기에 대한 압박 자체를 너무 갖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있잖아. 조금씩 나가는 그 기간을 갖는 게 훨씬 더 유리하세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올해 지금 몇 월이지? 5월인가요? 5월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8월에 국가직이 있다고 칠게요. 근데 내가 학원에 들어온 게 뭐 예를 들어서 5월 달인 거야. 근데 나는 내년까지 생각은 않고 그냥 올해 치는 걸 목표로 그냥 끝내고 싶어, 수험생활 자체를. 그러면은 그렇게 조금씩 진도 나가는 커리를 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는 걸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그래도 반년이면 반년, 8개월이면 8개월 이 정도 기간을 갖고 1년이면 1년 이렇게 기간을 갖고 시작을 하잖아. 그런 친구들한테는 막 몇 개월 내에 이만치금 나가고 이게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씩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세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진짜 여러 번 해본 결과 학업 성취도가 좋은 사람들은 다 그랬었어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질문할 분 질문 주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